택배노조가 택배기사 과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 등에 관한 합의안을 수용하고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택배노사와 국회, 정부 등으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기구는 설 전 분류작업에 6천 명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4일부터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인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법안과 현안을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앤 맞짱 토론. 오늘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여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과 경쟁이 본격화된 여야의 4.7 재보선 레이스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오늘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택배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하고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앞서 택배 노사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는 어제 국회에서 장시간 회의를 거친 끝에 설 연휴 전에 분류작업 인력 6천 명을 투입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택배 노조가 잠정 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4,286명이 투표해 86%가 찬성하면서 총파업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택배 노조는 노사정의 합의안 1차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차 합의의 핵심인 택배 분류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택배 노조와 회사, 정부는 어젯밤 장시간 회의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택배 물류협회, 택배사, 과로사 대책위, 국토부 이렇게 함께 저희 민생연석회의가 함께 만나서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노사가 갈등을 빚었던 택배 회사들의 분류 작업 인원 투입 시기를 합의안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J 대한통운은 4천 명을, 롯데 한진택배는 각각 1,000명의 분류 작업 인력을 설 물량이 쏠리는 다음 달 4일까지 투입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택배기사는 과로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을 하지 않고 배송과 집하 업무만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민생연석회의는 택배사가 약속한 분류 작업 인력 투입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투입 인력이 적은 롯데와 한진택배는 시범 사업장을 운영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택배비와 거래구조 개선 시기를 5월 말로 당기기로 했습니다. 택배 거래구조 개선은 국토교통부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택배 요금 분배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논의여서 협의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임성근 판사 탄핵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임 판사 탄핵안이 다음 달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요.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 개입해 직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탄희 의원의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허용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탄핵안에 찬성하자 당초 반대 입장이었던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재판 개입 행위가 이 탄핵 대상이다.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가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어라.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4일, 늦어도 5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 가결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통과될 경우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안으로는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여당이 이미 과반을 훌쩍 넘긴 데다 정의당 등 범여권도 찬성하는 기류여서 탄핵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거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두 차례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사실상 여당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며 법관 길들이기용 탄핵으로 밝혀질 경우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지난주에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8일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표뿐 아니라 당 지도부가 함께 부산을 찾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출렁이는 부산 민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부평시장과 서부산 의료원 부지 등 민생 현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이 추구하는 소재부품 산업과 관광산업, 불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부산 시민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않겠다며 지역 수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어 부평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코로나 보상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정책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 민심 탓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약점을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불경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며 국민의힘을 따라잡는 양상입니다. 오차범위 바뀌기는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격차가 14%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좁혀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지지율 추이가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음 달 1일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 경선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까지 포함하는 3자 경선의 뜻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단일화 구상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실무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 전 의원은 3월 이후가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과 3자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기존 계획에서 3자 경선 구도로 내용을 구체화한 겁니다. 단일화는 3월 4일 국민의힘 후보 선출 이후 후보 등록일인 18일까지 2주 안에 결론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과거의 단일화의 예를 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저희 2011년에 박원순 당시에 그 무소속 후보하고 민주당하고 단일화하는 기간도 한 8일밖에 안 걸렸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이 단일화 논의를 위한 실무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단일화 논의는 별개의 문제라며 3월에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지루한 삿바싸움으로 비친다면 단일화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야권의 핵심 과제에는 계속 올라오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국민들의 피로감과 식상함도 심해질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설과 관련해 권은희 원내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모레 서울시장 공식 출마를 선언하는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지금은 서울시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단일화 논의는 3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이어 금태섭 전 의원까지 단일화 협상은 3월 이후 단기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안 대표가 주장하는 2월 중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20분소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바로 또 2월이잖아요. 임시국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월요일인 1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을 하는데요. 2일과 3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 연휴 전에는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4일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고요. 5일엔 경제, 그리고 그 다음 주인 8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질문 의원 수는 민주당에서는 6명, 국민의힘엔 4명, 그리고 비교섭단체에선 3명이 나와서 이제 분야별로 총 11명이 할 예정입니다. 법안 소위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 기한은요.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다음 날이죠. 9일부터 25일까지고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2월 임시국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설이 끼어 있잖아요. 4.7 재보궐선거도 이제 2달가량 앞으로 다가왔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뭔가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의지가 강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무응답이나 부동층으로 빠져있던 기존 지지층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한 모양새인데요. 그래서인지 서울과 부산 지지율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 있겠죠. 하지만 결국 스윙부터 중도층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설 민심과 2월 임시국회가 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표 정책인 신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신복지체계는요, 청년에게 취업이나 결혼을 할 당시에 사회적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이제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인데 이런 민생 정책 이슈로 선명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있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신년 기자회견처럼 부동산 대책과 같은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게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모두 이제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분주한 모습인데요. 또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느냐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통과가 될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요. 민주당 의지가 강해서 통과는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낙연 대표가 8일 만에 부산을 다시 찾았잖아요. 이렇게 야당 지도부가 반대해도 통과를 시키겠다. 즉 이제 강행 처리까지 불사하겠다 의지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속내는 복잡한데요. 당론으로 표결에 참여할지가 미지수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역구가 대구다 보니까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꾸준히 드러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죠. 부산 지지율이 이제 역전이 되자 국민의힘에서도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음 주 월요일 부산을 찾기로 한 건데요. 이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또 이제 대구 경북 의원들과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당론으로 채택될지 미지수인데요. 이렇게 가덕도 특별법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여당으로서는 이렇게 사업이 여당 몫으로 인정이 된다면 부산 시민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될 경우 부산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법안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부분 반발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낙연 대표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서 방역, 민생, 경제, 이제 입법, 과제 103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그중 상생연대 3법은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 연대기금법인데요.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최소한 1개는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들이 이제 재정법으로 할지 개정법으로 할지 이제 그렇게 정하는 과정에서 빨리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요. 그래서 그런 입법 공백 동안 사처 재난지원금을 통해 먼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추경 논의가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추경 규모는 1차가 14조 원, 2차가 8조 원, 3차가 9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보편 지급할지 선별 지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 범위도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정청은 또 사회경제 활성화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서민금융법, 신용협동조합법과 같은 30여 개의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손실 보상에는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급 시기를 두고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협력 이익공유법과 같이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예산 재조정 또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통해서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기획재정부와도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서 재난지원금 시기와 추경과 같은 예산 편성을 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선 그 기자 리포트에서도 이제 다뤘는데 법관 탄핵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된다고요? 네, 민주당이 지금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죠. 네. 민주당 중진인 서른 의원은 2월 4일까지 탄핵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당론이 아닌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명을 넘은 110명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죠. 다만 민주당이 앞서 많은 민생 입법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2월 임시국회를 오롯이 민생과 경제국회로 가져가려던 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 신중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법관 탄핵을 두고 정쟁에 나설 경우에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피로감이 국민들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설 민심과 서울 부산 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서 대화를 해봐라. 이제 물밑 조율에 나설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주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법관 탄핵의 당위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현안들을 짚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민석 의원이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의 재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 변호사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우병우의 구속을 방어하고 무죄 변론을 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여 변호사의 추천은 검찰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엄동설안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라며 청와대도 임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기문란의 이적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공소장에 담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내용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부 공무원들이 윗선의 지시 없이 공문서를 대거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담배값과 술값 인상 논란에 대해 민심을 들쑤시는 간보기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정책을 던져놓고 국민 반응을 보는 수법은 문재인 정권에서 줄곧 있었던 일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담배와 술 가격으로 간을 보는 것은 잔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인상과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진 계획이 없다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정의당은 성추행으로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 조치한 것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줬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호진 수석 대변인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 대표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앞으로 성평등한 조직 문화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4.7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와 지도부 총사퇴 등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29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박영선 전 장관.
박 전 장관은요, 그동안 당내에서 대표적인 비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내가 바로 원조 친문이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랑 경희대 같은 동문이라는 사실을 2007년도에 알았어요. 2007년도에. 그래갖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고록에 보면 제 얘기가 좀 나오죠. 제가 원조 친문입니다. 원조 친문. 네, 이렇게 원조 친문임을 자처한 박 전 장관은요, 문 대통령의 선한 리더십이 배울 점이라고 하면서 작년 마스크 대란 때 장관들이 혼날 줄 알고 긴장했는데 대통령은 전혀 화를 내지 않더라. 이런 경험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쓴 데 이어서 문 대통령과의 친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박 전 장관의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도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의원과 문 대통령의 입으로 통하는 고민정 의원이 나란히 합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친문임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박 전 장관. 과연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당원들도 인정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박 전 장관뿐 아니라 여야의 많은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또 한 명의 후보가 뛰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1인 소수정당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입니다. 조 의원이 요즘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하면서 정치권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저의 영원한 사수 김동연 부총리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올린 조 의원은 김 전 부총리와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이번 선거가 새로운 인물을 세상에 등장시키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자신도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보는 꿈을 그리면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총리와 다정하게 찍은 이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조 의원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가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당대표이자 유일한 의원이기도 한 조 의원이 만약 서울시장에 출마할 경우 자신이 갖고 있는 원내 의석수 한 석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민이 많을 조 의원이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나서 내린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금융인 출신의 경제 전문가죠. 열린민주당 주진영 최고위원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는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현직 경제부총리를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총리를 잘못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홍남기 씨 같은 사람들은 예산 출신이에요. 말하자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을 갖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경리 출신의 깊은 사고방식이 머리에 뱉다고 생각을 해요. 네, 주진영 최고위원의 이야기는요. 문재인 정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너무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홍 부총리가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같은 막대한 재정 지출에 난색을 나타낸 데 대한 비판입니다. 주 최고위원은요, 관료들이 재정 정책, 특히 지출 정책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서 경제부총리가 격리 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비판과 불만, 열린민주당 주진영 최고위원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관련 정책을 놓고 당정 간 또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뒷말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당정청이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 제도와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홍 부총리만 몸살 감기를 이유로 불참하면서 갈등설이 다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잘못 뽑았다는 범여권 인사의 직격탄,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김경진, 이상일 전 두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된 법관 탄핵 소추 관련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발의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임성근 부장판사 어떤 분이고 또 사법농단 사건이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점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좀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사법연수원 17기고요. 네.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들 중에서는 최선두 그룹이다. 동기들 중에 이제 3명이 대법관 할 수 있는, 법원장 할 수 있는 이제 판사들로 계속 지목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법원 행정처에서 송무심의관도 했었고 사법정책심의관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했었고 그러는데, 지금 탄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최근에 법원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대법원에 있을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의 기자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쓴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소를 한 사건을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쓰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판결문에 좀 반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했었고, 그 내용이 상당 정도 반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검찰이 이 사법적폐다 이래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어쨌든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긴 했었지만, 그 무죄 판결을 한 판사도 이 건 같은 경우는 헌법에 위반해서 재판부에 특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고요. 또 법원 내부의 평판사 회의에서도 이거는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은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번에 지금 이제 탄핵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탄핵 소추를 할 때 함께 발의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탄희 의원실을 얘기에 따르면 대체로 지금 한 110명 정도의 의원실에서 우리도 함께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발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야당 의원 일부에서는 이제 헌법 위반은 맞지만 인정은 할 수 있겠지만 또 실정법으로 처리할 사안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사법부의 입법부의 이제 사법부 통제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법원을 정치판으로 지금 물들이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근데 이거는 그 판사 자체가 워낙 잘못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입법부가 판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 통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히려 이 탄핵 소추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는 연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면 2월 28일자로 지금 퇴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 소추가 국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판사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될 따름이지 이게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 퇴임이 금지된다 이런 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사표 수리를 하면 그냥 퇴직하고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실제에 있어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회로서는 할 일을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조치, 이 법원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민주당의 탄핵 의도는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실익이 있느냐. 아마 헌법재판소로 가면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판단을 할 때는 이미 임성근 판사는 법원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의도하는 바는 제가 보기에는 법관들에 대한 압박 의도는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를 연상을 시민들에게 시키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얻을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헌법과 법을 준수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렇게 탄핵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 좋아요. 저는 뭐 저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제가 뭐 명백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데 지금 검사 탄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법 저지른 검사 많지 않습니까? 현 정권의 어용 검사들 중에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2주 연속 나왔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불법 저지른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꽤 됩니다. 일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 금지가 관련해서 네네. 소위 가짜 내사번호를 서울 동부지검 내사번호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이죠. 당시 2019년. 동부지검장에 전화해서 이거 사후에 승인 받도록 해달라. 승인 거절당했잖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거절한 거죠. 이런 문제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이제 행정소송 본안소송 가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나 징계가 부당했다고 했을 때 불법이 다 확인되는 셈입니다. 그다음 채널A 기자 사건 관련 지금 뭐 기소까지 했는데 기소권 남용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수사검사들이 다 아무리 수사해도 혐의가 안 나오니 무혐의로 하자고 하는데 그거 지금 결재도 안 하고 막고 있고 네. 김학의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관련해서 그 관련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와 관련해서 말이죠.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분의 비사실까지 확인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대검 반부패부장 이성윤 부장이 사실 수사 못하게 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 탄핵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 그 뭐 탄핵을 한다면 또 그 밖에도 탄핵을 뭐 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다. 뭐 그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정신과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탄핵 대상은 명백히 정해져 있습니다. 법관 네네. 탄핵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사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탄핵할 분들이 많아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네, 12대와 18대 국회에서도 두 차례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모두 불발이 됐었습니다. 이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은 본회의 보고가 된 뒤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가 이루어질 텐데요. 민주당은 이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헌정 사상 최초로 가결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때 보입니까? 매우 높아 보이죠.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탄희 의원실 얘기에 의하면 탄핵 소추 발의하는데 동참하겠다고 하는 의원들만 111명의 네. 의원이 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이제 충분히 이제 했으니까 발의는 될 거고. 충족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의 지도부는 결국 의원들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무슨 명분이 없거든요, 보면. 네. 그리고 법원 내에서도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탄핵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러면 표결에 붙이면 150표는 간단히 넘을 거다 이렇게 151석부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전체 민주당 의석은 174석. 예. 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나온 뭐 시대전환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이쪽도 함께 참여를 할 거니까 네. 과반 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1985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9년도에 한 번 있었고 두 번 다 불발이 됐는데 네. 역사상 처음으로 아마 탄핵 소추에 넘어가는 법관이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나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가 될 것이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의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탄핵에 반대하거나 뭐 탄핵 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질 용기를 가진 여당 의원은 없을 거다. 만약에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을 때 네. 친문 소위 강성 지지자들 뭐 문자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에 견뎌낼 사람이 없겠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제 금태섭 의원이 공천 받지 못하고 결국은 뭐 출당 당하다시피 해서 본인이 당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일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컨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 같은 분이 좀 이야기를 뼈 있는 이야기 좀 했다가 계속 문자 폭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민주당 내에 정말 상식과 이성에 좀 맞게 민주당이 안 돌아갈 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너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가결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종 결정은 헌재에서 하게 될 텐데 각하될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이제 심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심리를 하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때는 이미 뭐 임성근 판사는 법관 자리에서 물러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 탄핵에 할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각하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성근 판사가 과연 탄핵할 만한 명백한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탄핵을 이제 추진하는 거고 사실은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탄핵 소추안 이렇게 이제 발의가 되잖아요. 네. 그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 조사위원회 꾸려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정말 정당하고 이거 정당한지를 엄정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것도 하지 않고 네. 아마 임성근 판사가 물러나기 전에 탄핵 의결 빨리 해서 헌법재판소로 공을 넘기겠다 이런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추진되는 탄핵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네.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게 네. 이게 이제 헌재로 넘어갔을 때 법원 행정처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물론 연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아마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하는데 실은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리고 기소 물론 이제 1심에서 지금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기소돼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사직 처리라든지 공무원 신분을 면하기가 쉽지 않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통상적으로 보면 아마 그냥 면직하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네. 2월에 퇴직하고 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두 분 다. 예,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재보선 레이스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여전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가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부인을 하는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안 대표가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은 이제 밖에서 보이는 형상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대표가 좀 몸이 달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제3자들이 볼 때는 느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네. 그래서 안 대표가 어쨌든 지금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지지가 있을 때 그리고 흐름이 본인에게 유리할 때 그리고 국민의힘 쪽의 후보들로 지지가 몰려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단일화를 좀 완성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읽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입당을 해서라도 그냥 이 국민의힘 안에서 본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아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아니땐 굴뚝에서 과연 연기가 났을까.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도 아니라고 하고 안 네. 대표도 아니라고 하는데 네. 이게 또 공관위 쪽이라든지 이쪽하고 또 안 대표 측에 누군가하고 또 얘기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 부분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아주 많이 피어 오른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입당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아주 강하게 이제 부인을 했고 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입당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호사가들이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본인의 희망 네. 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관측 이런 거에서 이제 호사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또 언론이 쓰는 거 아니냐.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네. 언론이 또 약간 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상상력도 발휘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냥 경선을 같이 치른다 이런 의지가 생긴다면 사실은 개별 입당보다 저는 당대당 통합이라는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쪽으로 검토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또 아닌 거 아니요 통합을 하자고 했을 때 네. 사실은 안 대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카드를 던지는 거란 말이죠. 일단 본인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거부를 당한 셈이잖아요. 그런데 좋다 그러면 우리 당 국민의당 지지층을 어느 정도 설득을 했고 이래서 단일화에 대한 그 염원은 너무 강하고 하니 정말 우리 당이 국민의힘과 합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카드를 던졌을 때 네. 국민의힘에서 또 물리친다? 그러면 사실은 민심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단일화를
거부하는 쪽이 오히려 국민의힘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그런 카드를 던질 생각은 현재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 열차를 지금 출발시킨 거고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서울시장 이제 준비를 계속 해가는 이런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네. 2월 한 달 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좀 외면하는 듯 했는데요. 최근에는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까지 포함하는 3자 단일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원래 지금 금태섭 의원을 포함해서 경선을 하자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네. 다만 경선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안에 후보를 뽑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경선을 하자라고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이제 된 셈인데 이제 네.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근데 그전에는 국민의힘의 독자 후보를 뽑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원샷 경선을 하자 이제 그 경선의 방식과 관련해서 이제 백가쟁명식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독자 후보를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당 밖에 있는 인사들하고 함께 경선을 하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금태섭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쪽하고 함께 경선을 하기로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있으니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금태섭 의원을 함께 경선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지지표가 좀 자연스럽게 깎여가는 것이 아니냐. 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걸 노리고 금태섭 이 전 의원을 굳이 경선에 함께 넣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을 특히 언론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먼저 선출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선출된 후보는 어느 정도 부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현재 상황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상 약간 앞서가는 상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심 끌고 부상시킨 다음에 단일화할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금태섭 후보까지 이 3자 단일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안철수 후보 쪽이 좀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 쪽 지지자들을 좀 잠식할 거 아니냐. 이런 기대심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언론은 이제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의 지지율을 계속 견고하게 유지해 나간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금태섭 후보가 나왔다고 해도. 지금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다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 그다음 금태섭 후보까지 다 같이 넣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꽤 앞섰어요. 물론 국민의힘 후보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다 합칠 때 안철수 후보 지지율과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이제 금태섭 후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파괴력 있는 지지율은 못 보였어요. 그래서 3자 구도로 가도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판단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역시 그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한 양상인데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은 당 지도부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까지 했습니다. 조건부 사퇴까지 거론한 이 전 의원의 압박이 이 당 지도부한테 어떻게 뭐 통할까요? 제가 볼 때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영리하게 주도적으로 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현주 의원을 또 다시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 네.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도부가 먼저 가서 선제적으로 이걸 해주면 이제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에게도 골고루 어떻게 보면 그 온기가 같이 가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당 지도부는 빛이 안 나고 이현주 의원만 빛이 나고 다른 후보들은 약간 좀 겸연쩍어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전략적으로는 이현주 의원은 대단히
이게 영리하다. 영리하게 치고 나갔다. 김종인 위원장이 실제 뭐 내달 1일 부산을 네. 이제 방문하겠다고 해서 네. 예.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처음부터 나왔을 때 민주당이 이제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걸 그 카드를 꺼낸 거 아닙니까? 네. 김해 신공항이 이제 만드는 걸 백지화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선거용이다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했어요. 우리도 그 부산 민심을 생각하면 이 카드를 우리도 같이 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다만 대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네. 부산 민심이 가덕도 공항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원하는 민심인 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현주 후보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이제 2위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위 후보로서 역전극을 펼치기 위한 이 소위 말해서 비장의 카드를 던진 셈이고 그게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좀 먹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네. 저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우리 정말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재정을 생각한다면 이게 꼭 옳은 길인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김해 신공항 확장, 밀양공항, 가덕도 놓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네. 그거를 뒤엎을 만한 아무런 그 조건이 바뀐 게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게다가 그 선거가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성추행 범죄 혐의로 선거가 치러지는데 민주당이 부산시장을 다시 내는 것도 잘못돼 있는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저런 카드를 쓸 때 부산 시민들이 넘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현혹이 돼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국가의 미래를 봐서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김해 신공항 백지화했다. 그런데 왜 가덕도입니까? 그럼 밀양이 2등으로 나왔는데 가덕도 공항은 10조 이상 김해 신공항 확장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이 우리가 설사 부산을 잃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옳겠다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다만 지도부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저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일 날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요. 박재우 의원 발언이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센데요. 부산 사람들은 조중동을 많이 봐서 한심스럽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에게 이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악재이기는 한데요. 지금 가령 조수진 의원도 또 최근에 막말 파동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설화는 여기저기 도처에 있어서 악재는 맞는데 그렇게 큰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선거에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어떤 미묘한 영향은 있지만 선거를 본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큰 악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부산 시민들께는 상당히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민주당 의원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가 또 부산 가서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아주 긁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신 터라 그게 또 연상이 돼서 한심하다는 부산 시민들 한심하다는 발언이 부산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부산 시민들이 저는 뭐 이런 발언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왜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지 이거부터 다 따져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정말 고민정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점잖은 표현으로도 굉장히 아프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한 표현, 품격이 없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본인이 공격을 받고 사과하고 또 당에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실 여야나 의원들이 사실 국민의 대표고 국민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정말 막말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야 막론하고 선거를 앞두고 신경전이 뭐 뜨거워지는 거야 뭐 이해를 하겠지만 네. 막말 논란은 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맞짱 토론은 법관 탄핵 소추 그리고 여야 재보선 레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눈이 또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